안녕하세요.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2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가을이 다 가는 길목에 주말 어떻게 보내셨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예. 정말 휘황한 날이었습니다. 휘황한 날, 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동네 아이들 그리고 엄마 아빠들과 함께 지리산 자락에 이곳저곳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리산도 굉장히 넓은데 경상남도에 지리산도 있고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지리산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광안루도 좀 보여주고요. 예. 그리고 뱀사골 계곡 쭉 따라 올라가서 와운마을이라고 있는데, 예. 와운마을 뒤에 있는 천년송도 보고, 그리고 실상사에 들러서 책도 몇 권 사고 했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교수님? 뭐 좋죠. 마을 사람들 그리고 마을 아이들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도 사람이지만 책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상사에 가면은 기념품도 팔고 뭐 책 몇 권 팔고 하는 그 조촐한 가게가 하나 있는데, 가게에 들렀더니 눈에 잘 띄지 않던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그래서 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상사에서 만난 책들 몇 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이고, 예. 오늘 교수님의 말씀에 지리산 가을 향기가 듬뿍 담겼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도 맑고요. 한파우 소리체험관이라는 곳에서 숙박을 했는데
한옥으로 잘 예쁘게 지어진 곳에서 달빛 아래서 청사초롱 아래서 모닥불 피워놓고 좋은 밤을 보냈습니다. 예. 그 향기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도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책 소개하기 전에 김 PD도 이런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세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네. 또 그러면 또 브리핑을 못 하니까. 아니 사실은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설악산에 가서 1박하고 올까, 또 어제 벙커원 교회 설교는 또 딴 분이 맡아주셔가지고 그 김에 한번 다녀올까 했는데 토요일 날 행사를 많이 잡아놨어요. 제가 기억도 못했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도 변함없이 일의 연장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저처럼 불행한 시사평론가는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시다가 나중에 후회가 깊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글쎄 말입니다, 교수님. 정말 참. 자우림 김윤아가 부른 노래 중에 일탈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예.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애 셋이 딸려보고 그런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하십시오. 예. 네, 오늘은 실생사에서 만난 책 첫 번째, 리 호이나키. 이름이 좀 낯설죠? 예. 폴란드계 미국인입니다. 이 책에 제가 주목한 것은 안정된 직장,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시골로 가서 농부가 되고, 그리고 경제주의, 화폐 중심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지를 실험하고 고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이반 일리치와 각별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예.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 녹색평론을 주도하시는 김종철 선생이 아주 유려하게 번역했는데요. 예. 13편의 정말 말 그대로 주옥 같은 에세이가 실려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리 호이나키가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사목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바탕이 깔려 있는데, 예컨대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겨자씨의 비유 있잖아요. 오늘 성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요? 예. 누가 또 하셨습니까? 그 이완배 기자라는 분이 또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는 저하고 텔레파시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그러셨구나. 예. 질투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에 나오는 그 겨자씨 비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늘의 왕국은 한 톨의 겨자씨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겨자씨를 자기 뜰에 심습니다.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뜰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서 그 가지들 위에 앉습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죠. 예. 이 겨자씨와 같은 개인적인 삶이 사회의 변화와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 그 실험이 가능한지, 고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다양한 사유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구절을 다 아실 겁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지상에 보물을 쌓아놓지 마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보물을 갉아먹고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가느니라. 그러니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아이고. 요 두 구절만으로도 이 책을 관통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정된 직장이었던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 냉전 체제 하에서 지식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민이 깊어졌던 것 같죠. 예. 그래서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실천해야 할 삶이 있다면 가야 한다. 그래서 시골 농장으로 가서 이웃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한 글들이 다수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경험과 자기의 독서 체험들을 결합해서 시적인 언어로 밀도 높은 글들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변두리에서의 삶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눈길이 머물렀는데요.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날이 갈수록 기막힌 어리석음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대학 교수로서 지내는 삶의 안락과 특권을 누려오면서 나는 눈을 들어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나의 일상을 어떻게 조직하고 내 마음에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인가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을 찾고 내 상상력을 해방시키고 내 감각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필요했다. 대형 매장과 영화관의 표면적인 번쩍거림의 밑을 보면서 또 주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과 무질서를 차갑게 응시하면서 나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기도와 노동이 결합된 현대적 형태의 삶을 찾아보아야 할 순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지성적 삶이라는 공허한 이상을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삶을 위해 필요한 노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면적 삶의 추구를 위한 한가로움을 향유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를 발견해야 할 나로서는 역사적인 기회가 바로 이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네, 김 PD가 한가롭게 여행을 떠날 시간이 바로 이때. 지금 당장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우리 김 PD를 휘어잡았으면 좋겠는데 교수로서 안락과 특권을 누려오면서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감각의 기쁨이 과연 어디까지 이르고 있는가? 그리고 주류 문화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아주 고급스러운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에 가서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만나면서 어떤 장소성을 발견하는 거죠. 자신의 기억이 새겨지는 그 장소성의 근거지들을 찾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경제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마침내 나는 나와 내 이웃들 사이의 교섭은 무한히 풍부한 교환관계, 상호 증여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들은 빈번히 일어났고 다양한 시간과 장소의 분위기에 따라 많은 다양한 형태와 빛깔을 띠고 일어났다. 숫자를 생각하고 계산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짓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셈과 계산의 세계가 아니었다. 질투와 시샘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은 여기에서는 맥을 못 추었다. 네, 이것도 깊은 울림을 남습니다. 그러니까 셈과 계산의 세계가 아닌, 그러니까 이른바 근대 경제학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닌 아주 풍부한 교환관계, 증여관계가 삶을 구성하는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 저자의 삶의 풍경은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미처 보지 못했던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또 장소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 과학에서 시로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멋진 글인데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세계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런 그 한가롭고 느긋한 삶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장소가 보인다는 겁니다. 소중한 관계라는 자산이 싹을 틔우는 그런 곳이겠죠. 그러면서 이 장소와 관련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소에 문제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한 장소에 밀착하여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란. 여러 해 동안 나는 한 장소, 고립되고 고요한 시골의 한 조각 땅 위에서 어떤 식으로 뿌리를 박고 정착해 보고자 노력을 했다. 내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나는 멀리로 스쿨버스와 우체부가 지나가는 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었다. 그 차들은 개울 위 다리를 지나갈 때 헐거운 판자들에 부딪히는 소리를 내곤 했다. 그 차들 외에 내 땅 옆 자갈길을 지나가는 차들이 없는 날이 며칠이나 계속되는 때도 있었다. 내 귀에 그 밖의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혀 없었다. 나는 한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 매우 좁은 경계 안에서 한정된 채 지낸다는 것, 그래서 내 발밑에 흙과 풀과 잡초와 나무들, 그리고 이 40에이커 땅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야생의 생물들을 친근하게 알고 지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발견하고 체험하고 싶었다. 나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장소 안에서 걷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장소 안에서만 있고자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살면서 아파트라는 가장 한국인이 좋아한다는 주거 형태 속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언젠가 얘기했듯이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마을다움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새소리나 이웃들의 말소리까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라고 근대적 삶과 비교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그 삶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동적입니까? 네,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 책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에 관한 문제들도 있고요. 뭐 교육에 관한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게 죽음에 관한 그 에세이가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병실에서 움쭉달싹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고립된 채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장소를 잃어버리고 병원에 갇혀서 의료 시스템의 명령대로 죽어간다는 게 인간의 위험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우슈비츠에서 대량 학살이 있었던 것만큼이나 우리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서서히 인간적 품위를 잃고 잃은 채 죽음의 의미도 모른 채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성찰을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분이 요양병원을 하는데요. 서서히 그 요양병원에서 숨을 걷어가는 어르신들 보면서 참담한 신경에 빠지곤 한답니다. 그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치의 합리주의적 질서는 우리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운명이 된 것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 즉 갈수록 정교하고 복잡해지는 기술이 만들어낸 도구와 기구 및 감시장치들에 의해서 지각하고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방식에서 다소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게 된 것이다. 내가 양로원에서 본 것, 그리고 지금 여기 병원에서 보고 있는 것은 나치의 질서와는 분명히 다른 질서에 속한다. 어떤 점에서 그 둘 사이를 비교하는 것은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오늘날 고문은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승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행위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로 평가되고 기술을 시행하는 기관들은 거의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 의해 상찬되고 있다. 기술의 지배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갈수록 얼마나 무력해지고 그 기술적 개입은 이제 거대 기계의 불가결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다. 개인의 생의 마지막 날들은 이러한 사회 조직에 좌우되고 있다. 오늘날 사람은 기술적 장치들에서 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기계들이 보내는 신호에 의해서, 그리고 부차적으로 기술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비로소 최종적으로 죽을 수 있다. 예, 이것도 아마 잊지 못할 구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죽음마저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 기계의 명령, 디지털화한 건강 진단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비판과 함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 있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웅숭 깊은 얘기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 이런 망측한 상상도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살아온 일생의 어떤 생산성, 공헌도, 그 공헌이라고 하는 건 뭐 인류에 대한 공헌이 아니라 이른바 우리 사회에 이익을 얼마만큼 창출했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빨리 죽어야 할 사람, 좀 더 남겨놓아야 할 사람, 이렇게 구분짓는 뭐 그런 잣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 식으로 측정하고 계산하고 통계를 잡죠. 예.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전적으로 그런 시스템의 명령에 따라서 설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 선택권일지도 모르는 죽음마저도 그렇게 의뢰하고 있다는 데에서 삶의 비참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서서히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어제 달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달 참 환하고 크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제가 16세였습니다. 보름달보다 16세 밝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달은 얼마나 또 밝아 보였겠습니까? 이 빛공해 때문에 보지 못하던 작년이었으니까 특히 그랬겠죠. 요즘은 특히 카메라가 보여주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기호화한 것들만 보곤 하는데, 우리가 직접 맨눈으로 빛 공해를 떠나서 어떤 자연의 풍경, 달과 별을 보는 것도 우리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하나의 그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우리 김 PD와 김 PD 아이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들은 오직 카메라가 보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별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각이 기계적이거나 전자적 이미지에 의해 타락되어 있는 한
그들은 결코 별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별을 본다는 것은 별을 봄으로써 마음이 움직이고 감화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흐려지지 않는 눈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공기를 통해서 볼 때만 오직 우리가 대지와 대지 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감싸고 있는 밤하늘을 실제로 느낄 때만 일어날 수 있다. 역사적 기록은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다. 전문가들이 처음 그들의 기기를 가지고 보기 시작했을 때 근대인들은 우주와의 생명력에 찬 살아있는 관계로부터 절연되었다. 전자적 이미지들이 증식함에 따라 우주 탐험이 확장됨에 따라 관광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분열은 확대되고 밤과 그 빛나는 별들은 점점 더 죽어간다. 고대 민족들이 하늘과 맺고 있었던 이 풍부한 교류의 역사는 미신적인 동화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자가 멕시코를 여행하면서 겪은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글인데요. 멕시코의 별들이란 이 문장입니다. 대단히 시적이죠. 예. 시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실상사에서 만난 책, 리 고이나키가 쓴 정의의 길로 비틀거림에 가다. 이거 올바른 삶이겠죠. 정의는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도 좋은 책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러면 지리산에서 날아온 책, 그 책을 또 소개해 주시겠군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쯤 되면 우리 교수님도 유명세를 좀 느끼실 만도 한데 알아보는 분이 없던가요? 전혀. 전혀 없습니까? 네, 아하. 저는 유명해지는 것 바라지도 않고요. 네. 숨 가시고 귀찮습니다. 아이, 별 말씀도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문학자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별 말씀. 예. 아, 교수님 책을 사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많은 책을 내셨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교수님 다 중요한 책이고 다 소중한 책이지만 나를 이해하려면은 이 책을 통해서 일단 인문하라 이런 차원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책 없습니까? 아직 이해를 받기가 이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기회 다음에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어제 이어서 실상사에서 날아온 책 두 번째입니다. 네. 오늘은 로버트 울프라는 인류학을 공부한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예. 예, 오래된 진리입니다. 오래된 진리. 네, 그렇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원주민 세노이족과 함께 한 10년을 보내면서 그 부족들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본 우리 인간의 오래된 지혜들, 삶의 모습들을 잔잔하게 펼쳐놓고 있는 책이네요. 예. 오래된 미래라는 책은 왜 이렇게 알잖아요. 예.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예.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뭐냐라고 가끔 물어보면은 대단히 반어적이에요. 미래와 올해가 함께 나란히 있다는 게 좀 낯설죠. 예.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미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 오래된 과거에서 인간의 지혜, 인류의 지혜들을 모아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는 현재의 인류 문명이나 미래의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불안 같은 게 도사리고 있겠죠. 예. 오래된 미래에서 호찌라는 사람이 라다크 부족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상을 제시했듯이 이 로버트 울프는 오래된 진리라는 책에서 세노이족의 삶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류학을 공부한 심리학자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인류학 관련 책을 읽다 보면은 참 낯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하고 워낙 다르니까. 예.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인류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은 그런 삶도 인류의 삶이고 그런 삶이 만약에 맞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은 그 삶을 통해서도 미래를 구상하고 상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삶과 멀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6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60년대 그 시골의 풍경을 생각하신다면은 여기 세노이족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책을 펼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하면서 급류에 떠 있는 얼음덩이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랍니다. 라고 대답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처럼 인생이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삶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는데 이런 오래된 그 부족들, 지금도 존재하는 고대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미래를 가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당장은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더라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몹시 빈곤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은 사실은 그다지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배고픔 없이 잘들 살아간다. 그들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규칙적으로 일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 밑에서 일하지도 않는다. 즉 누구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행동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들이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 가축들을 돌볼 필요도 없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어떤 이들은 물건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옷감이나 항아리 또는 목공예품을 만들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사냥이나 낚시를 좋아한다. 다른 세계와 소통하는 일에 재능이 있는 이들은 사제나 주술사, 치료사가 된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생필품이라고 부르는 것 없이도 잘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문명을 전해주자마자 그들은 극도의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문명의 전파를 내세우며 세계의 오지에 들어간 서구인들은 원주민들에게는 없는 온갖 병균이 자기들의 신발에 가득 묻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일은 전 세계 모든 원주민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인의 시선을 보면은 대단히 가난해 보이고 삶의 규칙성도 없어 보이고 일정한 일도 없이 빈둥거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현재를 즐기면서 그들만의 언어로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류학의 고전들이 우리 현실의 삶을 변혁하는 강력한 잠재력 또는 에너지가 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여성 해방, 인간 해방을 전제로 한 이 여성 해방만 해도 미국의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쓴 책 한 권, 세 부족 사이의 성과 기질이라는 책 한 권이 하나의 놀이새 역할을 했고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젠더 문제가 우리가 이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고 하는 그 고정관념 자체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오래된 진리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데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어가다 보면은 군데군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 책들은 예를 들면 이 세노이족들은 글자를 전혀 모르는 부족이에요. 대대손손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기억을 통해서 자기 삶을 누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글자로 표기하고 모든 지도로 장소들을 표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정말 낯선 거죠. 그들에게는 책도 없고 당연히 신문도 없고 거리 게시판도 없고 지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방향도 다 제대로 탐지해내고 그렇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죠. 그게 바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요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낯선 곳을 찾아가기를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예. 우리의 기억력이나 지리를 인식하는 능력들을 내비게이션에 우리는 의탁해버리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노래방을 하도 자주 다니다 보니까 한두 곡을 외워서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죠. 요즘에는 전화번호도 외우는 게 몇 개 안 될 정도로 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김 PD 몇 개나 외우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화번호를 딱 2개밖에 못 외웁니다. 이상해요. 그게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지 외우지 못하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이처럼 기억력들을 다 이런 기계들의 문명의 이기에 맡겨버림으로써 우리의 능력들, 여러 가지 감각 능력이나 이 기억 능력까지를 다 하나씩 양도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이 가득합니다. 수리남이 고국 아닙니까? 로버트 울프가? 네, 맞습니다. 예, 대서양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 수리남이라고 있죠. 예. 70년대 해방됐습니다만은. 네. 아버지가 의사고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갔고 16세 폴란드로 유학 갔다가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종전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 부설의 메디컬 센터에 들어가서 말레이시아 원주민 연구팀에 합류했고 와 그냥 세계 일주를 했네요 이 양반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눈이 열려 있게 마련이죠. 예. 편협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이런 책들 보면서 수리남이라는 나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예. 수리남도 사실은 뭐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젊은 시절은 또 유럽이나 미주의 강대국에서 또 활동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레이시아로 가서 10여 년 동안 그 주민들과 함께 살아왔고 이 삶을 보면서 말이죠. 이 양반에게 있어서 세계는 뭐 그야말로 동네 마을과 같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경과들을 보면서 김어준 씨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김어준 씨가 정말 수십 개 나라의 배낭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 양반 자체는 뭐 책을 읽지도 않고 그래서 스스로는 무학의 통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학의 통찰이 맞다면 그것이 바로 세계 여행에서 터득한 그런 관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세계 여행이 선물한 자산이겠죠. 예. 저도 우리 김 PD가 쓴 김호준 평전에서 읽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그 글로벌한 관점, 그 시각이 김어준 씨의 그 통찰을 벼리는데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말로만 글로벌이라는 말을 쓰지 아직 우리 안에 gat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 책을 쓴 로버트 울프는 그런 글로벌한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그 중에서도 세노이족이라는 소수 부족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반성하면서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현재 서구 중심의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죠. 예.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족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말레이 반도에서 고무나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자본가가 행정부처와 상의를 해서 어떤 지역의 나무들을 다 밀어내고 고무나무를 심고자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고무나무를 자연에 채취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재배하고자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주민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고무나무가 수령이 보통 40년이라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고무나무가 있는 곳이면은 대지가 완전히 고갈될 거 아니에요. 대지의 생산력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읽어볼게요. 예. 사람들은 밀림에 나무가 빽빽이 들어차고 다양한 종의 식물들이 자라는 게 땅이 비옥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은 흙이 아니라 다양한 수종입니다. 한 식물이 땅에서 영양분을 빼앗아 가면 즉시 다른 식물이 그것을 보충해주고 그 나무엔 또 다른 나무가 보충해줍니다. 결국 밀림에서 다양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흙이 좋아서가 아니라 맑은 공기와 알맞은 습도 그리고 식물 상호 간의 소통 덕분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놀라운 지혜죠.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식물학을 따로 공부한 것도 아닐 텐데도 수종의 다양성이, 나무들의 다양성이 식물 상호와 소통이 바로 이 우거진 밀림들을 가꾸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통찰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적용해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세상은 몸이 건조하고 또 나아가서는 대단히 야만적이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관계 맺을 때 서로 주고받을 때 훨씬 더 그 삶은 비옥해질 수 있겠죠. 예.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김 PD에게 꽉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면의 삶, 내면의 모습들을 다 잃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뭔가 바쁘게 경쟁하면서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오늘 유한배 기자가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자들이 보이지 않게 부획한 영역에 갇혀서 서로 경쟁의 논리에 노예가 돼서 근면의 논리에 쫓기면서 내가 누구인지 돌아볼 여유도 없이 마구 돌진하고 있잖아요. 예.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럼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아차 싶을 때 그때는 이미 늦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깐 우리 세노이족의 지혜를 떠올리면서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이때 내가 살고 있는 세계란 우리 문명 세계를 얘기합니다. 삶이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다. 스스로 역할을 만들고 행동의 체계를 세우고 시간에 맞춰 살고 일정도 내가 짠다. 반면 그들의 세계에서는 현재가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삶을 일일이 계획하지 않고 오늘은 이런 일을 하라고 자신에게나 남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하루하루는 자신들이 채워가야 할 백지와 같은 것이다. 나는 직관이나 영감 같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려고 애를 썼다. 우리의 세계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일정표와 약속에 의지해 살아간다.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고 마감 뉴스가 끝나면 잠을 자러 간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사회가 규정한 방식과 다르게 살 수 없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착실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들에게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못이 박히도록 각인시킨다. 태어난 순간부터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다. 아무것도 갈구할 필요가 없고 자신을 마냥 풀어둘 수가 있으며 어디서든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흥미로운 외부인이 찾아왔을 때 아무 걱정 없이 그와 마음 놓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상에서의 삶은 어떠할까? 오로지 현재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보낼까? 네,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서서히 마무리합니다. 확실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헌납한다는 것은 이 세노이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아는 사람들과 정말 행복한 얘기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로버트 울프는 오래된 지혜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논리, 틈탈 여지가 없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곧 행복일 수 없다라는 통찰,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긍정,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김 PD가 얘가 정말 훨씬 저보다 더 풍부한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리산 향기를 담은 책. 네, 오늘도 실상사에서 날아온 책 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책은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이야기 모음집 나락 하늘 속의 우주입니다. 아, 장일순 선생님, 무의당 선생님. 원주에서 생을 마치셨고 참 많은 족적을 남긴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살림이라는 도농 직거래 조직을 창립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 운동가면서 철학가, 사상가. 네, 생명운동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인류 문명이 파괴한 삼터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고 있는 강연 모음집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한살림이라는 도농 직거래 장터가 있잖아요. 예. 그 모임을 만드시면서도 사상적 배경에는 동서 고전을 아우르면서, 그러니까 성경부터 노자 그리고 장자 불경까지 그리고 동학사상까지 아우르면서 이 문명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 장일순 선생님 소개해 주셨는데, 자,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모든 책이 다 궁금하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 장일순 선생은 평소에 글을 쓰지 않으셨다 그래요. 아, 이 사실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자기 손으로 글을 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성의를 반열에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른바 4대 성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글을 쓴 사람이 없죠. 부처님도 그렇군요. 예. 네, 다 제자들이 말씀을 모은 것이거나 나중에 다시 재편집한 것들이죠. 예. 이현주 목사의 전언에 따르면 예.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언어가 자신의 생각을 훼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주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도 본인이 쓰신 게 아니겠군요. 네, 강연을 녹취해서 아. 풀어서 만든 겁니다. 예. 맨 앞에 삶의 도량에서라는 짤막한 글 하나를 빼고는 강연들과 대담으로 엮여 있습니다. 예. 무의당 선생에 관한 일화는 뭐 많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김종철 선생이 전하는 일화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흥미롭습니다. 원주에서 사셨잖아요. 예. 네, 어느 날 그 원주역에서 어떤 할머니가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 아들의 등록금을 어렵게 마련해서 집으로 오다가 돈을 도둑맞은 거지요. 이 할머니가 호소할 곳이 없으니까 장인순 선생을 찾아간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호소를 했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 장 선생도 뭐 가난하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원주역에 가서 무작정 며칠이고 앉아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뭐 이게 장 선생 알아본 분들이 어찌된 일이냐고 사연을 묻고 했겠죠. 그러니까 역 주변에 소문이 쫙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째 되는 날 소매치기가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돈을 다 내놨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돈을 할머니께 돌려주고는 그 장 선생은 원주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 소매치기를 다시 찾았대요. 그리고서는 근처 식당으로 가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매치기에 내가 자네 영업을 방해했지. 용서해주게. 네, 이랬다는 겁니다. 예. 그릇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먹물들은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네, 그러니까 몸소 실천하면서 정말 아픈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곁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했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한살림을 만들면서는 돈이 없으니까 서화전, 그러니까 무의당 선생이 글씨를 아주 잘 쓰시고요. 난도 잘 치십니다. 이 서화전을 열어서 돈을 마련하고는 했다는데 그 장 선생이 쓰신 서화들이 좋은 게 아주 많이 있는데 멋진 게 내가 오늘 김 PD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긴장하지 마시고. 아, 예, 예. 무의당 선생이 쓰신 글귀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인파출명, 저파파비. 뭔 말인지 어렵죠? 은어 같은데요? 이런 거 따라 읽으셔야 되는데 인파출명 하면은 인파출명. 네, 이 파자가 좀 어려운 글자인데 마음심변의 힘백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뜻인데요. 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돼지는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한다. 돼지가요? 우리 김피들 돼지 엄마라고들 하는데 예. 돼지가 살이 찌면은 금방 잡혀갈 상황에 처했다는 거잖아요. 아, 예.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돼지의 비유를 들어서 사람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유명해지고 하는 걸 두려워하고 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 얼마든지 삶의 진실들 볼 수가 있는데 세속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데 매달리다 보면은 삶의 많은 부분들을 잃을 수 있다는 뭐 경고의 말씀 같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아, 별 말씀이요, 교수님. 고기 많이 드시고. 예. 그 실상사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교육 운동도 있고 인드라마 운동도 있고 그런데요. 모든 세상이 하나로 엮여 있다는 거죠. 예. 이를테면은 풀 하나에서 꽃 하나에서 벌레 한 마리까지 다 이 세상이 하나로 엮여 있다는 것인데 예. 우리 무의당 선생도 그런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맨 앞에
삶의 도량에서라는 글이 있는데 직접 쓰신 유일한 글입니다. 예. 글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끔 한밤에 풀숲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에 크게 놀라는 적이 있습니다. 만상이 고요한 밤에 그 작은 미물이 자기의 거짓없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들을 때 평상시의 생활을 즉각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면 내 일상의 생활은 생활이 아니고 경쟁과 투쟁을 도구로 하는 삶의 허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의 작은 벌레가 엄숙하게 가르쳐 줄 때 그 벌레는 나의 거룩한 스승이요. 참 생명을 지닌 자의 모습은 저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벌레 한 마리의 그 울음소리 또는 노랫소리에서도 삶의 신비를 깨닫고요. 벌레를 스승으로 삼아서 나를 성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분의 마음의 결이 어떨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술 한 잔 거나하게 드시고서 벌레 소리 듣고 풀잎 보면서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문명 사회에서 풍요로운 이 삶의 풍경이란 얼마나 척박한가 등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무의당 선생은 박정희 체제에 저항해서 반체제 운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1970년대에 들어서는 지학순 주교 잘 아시죠? 예. 지학순 주교 등과 함께 정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이런 가두 시위를 주도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었죠. 예. 이런 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건 사람 죽이는, 물론 싸워야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어떤 세력들과 싸워야겠지만 예. 그러려면은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결합한 한살림 운동으로 나아간다 그래요. 예. 그 밑바닥에는 땅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절절한 탄식이 놓여 있습니다. 무의당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계가 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한살림 운동이죠. 예. 자기를 살림과 동시에 땅을 살리는 것이지. 땅을 살리게 되면 유익한 모든 미물들이 개구리들, 메뚜기들, 거미들 모든 유충들이 거기서 우글거리고 살게 돼. 그러면서 별을 더 건실하게 자라게 하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지. 그래서 서로 환원이 돼.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땅이 살아야 바로 이런 모든 미물들이 살듯이 바로 인간들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한살림 운동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파멸 상태로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결국은 소위 선진국이라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쏟아놓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이잖아요. 한국을 방문한 의도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기팔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트럼프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장 선생의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구가 파멸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인간의 이 문명이란 게 어느 지경까지 왔느냐.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이 당시는 소련이 있었죠. 영국, 독일, 불란서 같은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심지어는 우리까지도 사람 죽이는 무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익이 제일 많아요. 전부 무기 장사라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문화인이라고 문명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완전히 난센스죠.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오늘날의 학문, 오늘날의 문화, 오늘날의 문명이 도대체 뭐예요? 자원을 누가 많이 차지해서 누가 많이 만들어서 누가 많이 팔아먹느냐 하는데 모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놈이 왕인 세상이에요. 그것은 반생명적이고 반자연적이고 반인간적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낭비를 가져오고 무한정한 소비를 가져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한정되어 있는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켜 버리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 무기를 생산해서 돈을 벌려고 아우성을 치다니 도깨비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심각한 문제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파멸 상태로 몰고 간 자들은 바로 이 인류를 파멸 상태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장일순 선생님은 이런 그 선진국의 문명화의 허위, 그 이면에 놓여 있는 파괴적인 힘들을 끊임없이 끌어내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살림의 세계를 구상할 수 있을지 정말 이런저런 사색들을 정말 소중한 언어들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예. 이분의 이상에 걸맞게 오늘의 한살림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글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살림과 이런저런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한살림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른바 부유층들이 주요 고객이라 그러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 중에 얘기를 전하면, 대단히 불쾌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대단히 오만한 태도로 가게에 들러서 턱짓으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몸에 좋은 거라는 거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태도 자체가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이기도 하죠. 예. 그게 거기에 어떤 딜레마가 있다고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나락 하늘 속의 우주라고 했잖아요. 그 표제에 그린 이 나락 하늘 속의 우주라는 글을 보면은 무희장 선생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내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득하신다고 하면 무궁무진한 모양의 새로운 역사가 극락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공동체에는 작으냐 크냐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게 없어요. 생사고화, 귀천대소 이런 개념, 큰 것은 큰 거고 작은 것은 작은 거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는 하루빨리 극복해야 돼요. 저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셨지만 나락 하늘 속에도 아주 작다고 하는 머리털 하나 속에도 우주의 존재가 내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불교의 화엄경 같은 데서 보면은 일미진중 함시방, 시방 일우주, 즉 조그마한 티끌 안에 우주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생명에 대한 믿음이 좁쌀만큼만 있으면 이 산 보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 바다 보고 비켜라 하면 비킬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그 모범이에요. 너희들 나처럼 살아라 하는 말 하셨지? 너희들 속에 생명에 대한 신념을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안 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에 피는 그 조그만 꽃 속에 무한함이 있다는 걸 압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담은 화엄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놓고서 하나의 풀꽃 속에 하나의 그 머리칼 속에 하나의 나락 하나 속에 우주가 있다는 것을 설파하면서 바로 그 생명이 있든 작은 모든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 이 땅도 살고 지구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들 뭐 천주교든 개신교든 뭐 지금 지탄을 안 받는 쪽이 없죠. 네, 맞습니다. 장일순 선생의 철학에 기반을 둔 뭐 여러 생협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에서도 장일순 선생의 초심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이건 참 되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80년대니까 거의 30년이 훌쩍 넘었죠. 예.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처음에 마음들이 조금씩 퇴색하게 마련인데 다시 한번 첫 생각을 다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멀리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운동이나 한살림운동, 그러니까 도농직거래 운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럼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무기장사 운운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그 핵개발에 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왜 한살림인가라는 강연에서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윤 추구를 제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 체제 하에 있지만 그것이 결국 가게 되는 종국의 단계가 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막말로 말이지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지만 핵무기를 지금 사용하면 지구를 10번 파괴하고도 남는다잖아요. 그런데도 돈벌이가 되니까 자꾸 핵 개발한단 말이요. 이게 미친 거요? 안 미친 거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또 후세인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데 그걸 전쟁도 아닌 게임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긍정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럼 우리는 반핵 운동을 해야 되지 않아요? 한살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핵 옳습니다. 우리도 해야지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친 짓이니까. 네, 그러니까 먹을거리만 이렇게 걱정하고 자신의 건강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파괴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모든 세력들과 싸우는 것도 한살림 운동의 큰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게 무희당 선생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앞에서 예를 말씀드렸듯이 몸에 좋다고 먹을거리 사러 오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알로 내려다보면서 자기 몸속에 좋은 것만 챙기는 자들이야말로 한살림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생명적인 전쟁, 그리고 핵무기 개발 이런 것과 함께 싸워나가는 것도 모든 것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한살림이라면은 한살림운동의 큰 흐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이당 선생님이 참 그리워집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지학순 선생님과 함께 원주가 낳은 정말 보물들이죠. 예. 어떻게 선생의 뜻을 100% 잘 계승하는 제자,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글쎄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분은 없는데 이 책을 만들고 이 책에 대해서 애정어린 발문을 써주신 김종철 선생이 아마 그런 무의당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분이 아닌가, 대표적인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을 펼치면은 무의당 선생이 쓰신 글들 그리고 이 그림들이 가운데 실려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무의당 선생의 글씨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땅이란 무엇인지 나아가서 농업이란 무엇인지 선생님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는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지리산책 어떤 책이 또 소개될지 주목됩니다. 예, 지리산책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는데 예. 사실 이건 실생사에서 구해온 게 아니고요. 아, 예. 오늘부터는 게으름에 관해서 예, 게으름을 찬양하는 책들 두세 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예. 자, 게으름을 찬양하는 책. 이런 책도 팔립니까? 예, 게으른 사람들은 관심을 갖겠죠. 아니, 게으른 사람들이 무슨 책을 읽습니까? 게으름에도 어떤 퀄리티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김 PD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뭐 책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게으른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 책은 버트란드 러셀이 쓴 에세이집인데요. 버트란드 러셀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명한 논리학자, 아니면 수학자로 아주 유명하죠. 부인이 넷. 그래요. 그건 잘 몰랐습니다. 예. 걔 이름을 찬양하니까 그렇게도 되는 모양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논리학자이자 수학자이면서도 문필가이기도 했어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해가 한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예. 그러면서 또 평화운동가이기도 했고요. 반전운동에 많은 애를 쓰기도 했고 또 빈곤 퇴치 운동 등등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 아주 멋진 에세이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중에 이 표제작인 게으름에 대한 찬양과 무용한 지식과 유용한 지식 두 편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몇 구절 읽어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 게으름하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죠. 아, 그렇죠. 네, 금년의 이데올로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 게으름하면은 뭔가 터부시해야 할, 금기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성정을 잘 생각해 보면은 노동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유롭게 한가롭게 즐기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차라리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여가를 마음껏 이용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사는 사회에 대해서, 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숙고하는 게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동을 숭배하는 체제에서는 게으름이나 여유 있는 생활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도록 주입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은 노동을 더 이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보다 행복한 세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죠. 예. 러셀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이게 1935년에 쓰여진 글인데요. 4시간만 일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35년 시점에서만 해도. 그런데 왜 4시간 노동을 실현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노동을 시키는 자들,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을 시킨 사람들은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산업예비군, 얼마 전에 유한배 기자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던데 실업자죠. 그러니까 이 실업자를 대량으로 이 배치해 둠으로써 사회적인 긴장을 조성해 나가고 그러면서 지배를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무서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면은 하루 4시간 노동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나머지들을 충분히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 세력들은 이런 그 여유와 여가 그리고 게으름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숙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나 지배 권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인류의 문명이나 예술 등의 발전은 다 이런 게으름의 산물이라고 러셀은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하루 4시간 노동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충분히 그러면 실업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문명 발전의 근간이 되고요. 그럼으로써 편안함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여가를 충분히 보장하는 사회가 이런 버트란드 러셀이 그리는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의 기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활 필수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양을 엄청나게 줄인 게 맞죠. 지금 특히 더 하잖아요. 그럼에도 끝없이 노동 강도는 높아지는 것. 특히 한국의 경우는 민망하게도 OECD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노동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높은가? 그건 현대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배 세력들이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서 좀 획일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만 놀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놀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따끔하게 들은 적이 있는데
노는 법도 배워야 된다. 여가를 즐기는 법도 배워야 한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놀 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정말 유쾌하고 즐겁게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풍성하게 노는 문화가 압축고도 성장 과정에서 대단히 퇴색한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러셀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계의 생산력으로 인류에게 혜택을 준 발전된 경제 조직이 여가를 파격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마땅하지만 여가가 많아지면 상당한 지적 활동과 관심사들을 보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루해하기 십상이다. 여가를 가진 인구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교육받은 인구이며 또한 그 교육은 직접적 유용성을 가진 과학기술적 지식뿐 아니라 정신적 기쁨도 목표로 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계적 생산력이 발전한 경제 조직은 여가를 파격적으로 증대해야 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여가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지루하기 십상인데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유용한 것만 배우거나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기쁨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무용한 지식들도 우리가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러셀은 강조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실용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비실용적인 지식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정말 풍요롭게 가꾸는 것은 거기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를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꿔 나가는 것은 이런 비실용적 지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래도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야 이 실용성이 지배하는 획일적인 세상을 견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용한 지식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아무도 숙고하는 습관을 조성해 준다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숙고함으로써 나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고요. 나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가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소한 문화적 즐거움이나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들을 우리는 폄훼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내치기 마련인데 정작 그것이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난 5월에 한 달 쉬었지 않습니까? 네. 실컷 놀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딸하고 고양이가 드글드글한 일본의 아오시마 섬도 가고 온갖 계획을 세웠는데 이 참 공교롭게도 어디 장기 여행을 갈 수 없도록 예를 들어 수요일에 행사가 있었으면 금요일에 또 뭔 다른 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요. 또 쉬는 중간중간에 갑자기 목이 조여오고 숨막힘 현상도 발생하고요. 이게 등이 계속 아프고요. 누워있는 동안.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게 노는 것도 실력이구나. 그때 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입니다. 이 노는 것도 실력입니다. 노는 것도 배워야 하고요. 예. 김 PD에게는 일하는 게 노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가 우리 김 PD의 아름다운 본성을 어쩌면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이의 능력, 예. 여가를 즐기는 능력도 한번 획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러셀의 게으름의 찬양을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또 기억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 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덕적 자질 가운데서도 선한 본성은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이며 이는 힘들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전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대의 생산 방식은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 사람들에겐 과로를, 다른 편 사람들에겐 굶주림을 주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계가 없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어리석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을 영원히 이어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 네, 이렇게 게으름 있는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예. 생산 방식이 고도화할수록 우리는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들은 더 확충돼야 할 터인데 더욱 삶은 각박해지고 노동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노동 조직을 재편하면서 4시간만 노동하고도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또 무용하게 보이는 지식들을 섭취함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의 미덕, 그러니까 근면의 미덕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이런 게으름이 가지고 있는 미학들도 함께 깊이 성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영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벌써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시간 참 빨리 가죠.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가고 김장겸도 가고. 네. 김장겸도 가야 하고 구대영도 가야 하고. 근데 우리 김 PD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트럼프 연설을 들으면서 참 착잡했습니다. 네. 거의 뭐 윽박에 가까운 연설을 들으면서 야, 언제까지 정말 미국의 덜미를 잡혀서 움쭉달싹 못하고 살아가야 하나 암담하더군요. 모든 설을 다 독점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근데 저도 사실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의 그 가치를 달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100을 얘기했을 때 100 그대로 믿게 되는 경우가 있고 120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뭐 한 20, 30 이 정도로 이제 딱 받아들이면은 속도 편하고 정신 건강에도 이롭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자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북한을 저렇게 악마화하고 남한을 잠깐 띄우는 듯 하면서 이렇게 악마화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발상법이 저는 오히려 막말하는 것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아, 예. 네, 그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고 하는데 저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기 장사꾼의 뭐 능력이랄까요? 협박을 고스란히 보여줬죠. 예.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치 않는다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예. 민주화도 당연히 원치 않을 테고요. 한국의 민주주의와 과정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또 하고 나오는구나 싶어서 이래저래 착잡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적폐 청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딴지를 걸고 나오는 또 세력들의 발호도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김준태 시인의 시집 칼과 흙을 골랐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무기를 사들여야 이 한반도는 조용해질는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예. 문학 공부하는 사람의 현실감이 없는 허망한 소리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무기를 사오면은 과연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시집을 펼치면은 서식격으로 짤막한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3줄짜리인데요. 밭고랑에 씨앗을 던지면 싹이 트지만 총칼을 던지면 녹슬어 버린다. 네. 흙에 씨앗을 뿌려야지 여기서 싹이 트지. 계속해서 기지만 확충하고 신무기만 도입하면은 땅이 사라지고 밭이 사라지고 우리 삶터가 황폐하겠죠. 총칼까지 밭으로 다 던져서 우리 신동엽이 얘기했던 대로 쟁기로 보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점점 반도의 상황들은 가팔라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 외교를 추진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이와 관련된 시가 한 편 더 있습니다. 땅의 생리라는 짤막한 시인데요. 비슷한 리듬, 비슷한 톤의 시입니다. 땅 위에 씨앗을 뿌리면 밭이 되지만 땅 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총칼이 쌓인다. 이렇게 확실하게 한반도에 총칼이 들어오는 것을 시인은 낮은 목소리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씨앗을 뿌릴지, 평화의 씨앗을 뿌릴지 그 고민이 더 깊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작 우리가 북한을 적대적인 상대 또는 악마로 돌리지 않고 대화 파트너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제가 트럼프 연설을 들으면서도 그랬던 건데 저렇게 북한과 남한을 갈라놓고서 어떤 짓을 할 것인지 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을 테지만 우리는 한반도에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살덩이를 뜯어먹는 게 아닌가 결국은. 예. 그리고 살덩이뿐만 아니고 정신마저 갈기갈기 찢어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이 시집을 고른 이유기도 한데요. 탄식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덩이를 뜯어먹지 말자. 우리가 우리의 노래를 구겨버리지 말자.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찢어발기지 말자. 우리가 우리의 피눈물을 똥물로 뒤덮지 말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더 이상 죽이지 말자. 우리가 우리의 숨통을 돼지의 숨통으로 만들지 말자. 아, 우리여, 5,000년의 우리여, 8년 동안의 우리여, 사랑에 둘둘 뭉쳤으면서도 때로는 너무도 부끄러운 우리여. 적들은 밤낮으로 총구멍을 닫고 칼날을 갈고 있는데 적들은 밤낮으로 우리의 밥과 사랑과 목숨을 엿보는데 아, 우리여, 왜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야 하느냐? 잡아먹어야 하느냐? 왜 우리는 역사에 곧잘 절망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똥개같이 떠벌떠벌 거려야 하느냐? 우리여, 우리여, 우리들이여,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이여, 눈보라여, 주먹이여, 깨뜨려질 수 없는 핏덩이여. 네, 이런 탄식이라는 시입니다. 예.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고 한반도 밭에 뿌려지는 씨앗들을 다 걷어가고 그것으로 다 무기를 사라고 강요하는 이런 상황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만 할지 이런저런 생각이 갈마드는 때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시어들이 있는데 죽음을 죽인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네,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더 이상 죽이지 말자 하는 것들 우리 한반도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동족 상잔의 죽음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죽음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서 또다시 죽음의 난장판으로 매달리면은 이 땅은 뭐가 되겠느냐라는 시인의 외침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해서 이어서 나오는 시가 결국은 나란히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한과 북한이 함께 밥그릇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시인의 간절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예. 밥을 함께 나누는 것만큼 소중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란히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시에서 밥그릇을 하나의 모티프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존해 나갈 것인지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좀 길긴 하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란히 살아가기 위하여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밥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없이 담겨진 밥그릇, 그 하이한 밥의 처절한 아름다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밥 앞에서 두 손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천둥과 번개 다음, 호남들, 김해들, 황해도 웅진들, 경기들에서 담겨온 밥.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밥 앞에서 우리가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사람이란 사실을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먹으라우. 많이 잡수세요. 많이 먹어보란께요. 많이 묵으라카나요. 경상도 말인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밥 앞에서 할아버지가 앉을 자리와 아버지가 앉을 곳도 자연히 알았습니다. 며느라가야 밥상이 기울면 쏟아지기 마련이니 밥상을 들고 올 땐 좀 더 천천히 알겠느냐. 며느라가야 밥을 담을 때는 고르게 담아야 하니라. 밥그릇이 고르지 못하면 우리 아이 녀석부터 안달 성화가 아니더냐. 사람 대접이 어디 따로 있더냐. 우선 밥 대접부터 잘해야지. 밥 먹는 자태를 보면 그놈이 사람인지 짐승인지를 안다고. 밥은 빼앗아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서 먹는 것이야. 아버지, 밥은 좀 많이, 자식들 밥은 좀 적게, 머슴 밥은 고봉으로 수북하게, 주인 밥은 좀 적게. 나라가 저물 때, 세월이 수상할 때도 우리들의 피와 뼈, 우리들의 길과 마을을 지켜온 할아버지의 밥, 아버지의 밥, 할머니와 어머니의 밥, 아이들의 밥, 백성의 밥. 아,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밥 앞에서 별처럼 초롱초롱 두 눈들을 뜨고 나란히 밥을 먹으며 서로가 서로를 아껴야 할 줄 알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하는 시입니다. 예. 밥 한 그릇에 얽힌 사연들 얘기하면서 우리 이웃들뿐만 아니고 이 시의 전체적인 어조를 보건대는 북한에서 굶주린 사람들끼리 여기 웅진들 그리고 뭐 많이 먹으라우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함께 밥을 나누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게 문학 작품 시 몇 줄을 읽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실용적이지 않은 이런 시 한 편들이 우리를 울리고 우리 세상을 울린다면은 조금씩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한 편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되돌리고자 하는 세력들,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내외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밖에는 물론이고요. 이 내부에도 정말 그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기억들 하실 텐데 전두환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서 백담사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하고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한 사람들이 참 불쌍도 하지 하면서 안쓰러워했다는 거죠. 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이완배 기자가 말씀하신 걸 빌자면 응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면은 또 고스란히 우리는 또 배반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눈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라는 시입니다. 예. 이 느낌표가 붙어 있는데요. 80년대 말에 쓴 시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조금의 동정이나 연민도 여기서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역사의 악마를 살려준 대가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점을 떠올리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을 죽인 자가, 그것도 수천 명을 죽인 자가 백담사란 절에 들어가서 온갖 매스컴의 현란한 조명을 받아가며 무슨 알아먹지 못할 눈물로 용서를 구걸할 때
허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되나깨나 용서해 줘버리네. 천하의 독재자가 죽어도 그것을 역사의 길이라 깨닫지 못하고, 가령 이승만이란 늙은 독재자가 죽어 돌아올 때, 가령 박정희란 쌍권총의 군인이 대상만사 주먹을 휘두르다 발가벗고 술을 마시다 자기의 부하에게 낭자하게 총 맞아 죽었을 때, 세종로가 미어 터지도록 광화문이 기우뚱거리도록 눈물 콧물 질질 흘려대던 허허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되나깨나 울고불고 엉엉해 버리지 않았던가. 천지현황 쑤시고 먹칠한 독재자는 그렇게 끝장이 난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역사의 당연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와 진리와 정의와 원통한 죽음을 눈물과 바꾸어버린다. 허허, 안 돼, 안 돼. 역사를 눈물로 얼버무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요. 눈물로 역사를 심판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요. 사람을 죽인 자를, 그것도 수천 명을 죽인 자를 백담사란 절에 도망을 쳐가서 무슨 뚱땅지 같은 불공 연부를 드린다고 문둥이가 식은 죽을 먹는 듯이 용서해줘 버리다니. 안 돼, 안 돼. 역사의 심판을 눈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돼. 아,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역사는 역사답게 펼치라고, 당당하게 펼치라고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에 천지가 번쩍 눈알이 부릅뜨도록 눈이 내린다.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입니다. 전두환을 예로 든 시이긴 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목소리가 아닌가, 또 우리가 되살려야 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아목의 시를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들,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얕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뿌리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은 또다시 전염병처럼 번져서 우리를 올가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김준태 시인의 역사를 눈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한번 음미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박정희 같은 희대의 독재자가 죽었는데도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철상 앞에서 큰절 올리고, 국민교육원장을 사도신경처럼 읊어대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종교화한 거죠. 그 정도로 그 이데올로기적인 세뇌 교육이 철저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식민지 시대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유구하게 이어져 온 우리의 그 정신적 풍경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김준태 시인은 80년 광주 항쟁이 있을 때 광주여 십자가여라는 시를 통해서 해외에 광주의 현실을 알렸던 시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라는 시인데요. 이 시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해 80년 6월에 전남매일 신문에 실린 시입니다. 이건 여러 언어로 번역이 돼서 광주를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준태 선생이 그런 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역사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는 또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은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비로 아마 기록될 겁니다. 이 고비길에서 우리가 굴러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박정희 시대의 절망들을 다시 경험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게 제 기후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 기후를 그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현실이 바로 역사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말 악착같이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들의 저항이 거셀수록 우리 시민들의 저항도 그 몇 배로 줄기차고 거세게 나아가야 한다고 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